예, 이번 시간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페이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페이지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 업데이트 관계로 인해서 캡처 화면들이 조금 변동이 생기면서 페이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페이지가 만약에 그 페이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앞뒤로 한두 페이지 정도 이동을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퇴직소득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일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이자, 이 부분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 부분. 자, 1번은 뭐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부분. 그러니까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건 모든 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퇴직소득인 것과 아닌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모두 다 퇴직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그 다음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그 다음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수당 뭐 이런 부분들이 퇴직소득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 관련해서 우리 소득세법상의 임원퇴직소득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과 우리 소득세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퇴직급여로 처리를 합니다. 자, 송금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은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급 규정이 있냐 없냐로 따지시면 됩니다. 지급 규정 여부로 일단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를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받았다면 그 중에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한도 이내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요 한도와 관련되는 요 부분이 바로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리한다라는 부분인데 퇴직금 상당액과 세법상 한도 금액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상당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원한테 1억 5천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의해서 주총 결의에 의한 규정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 원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가는 거고요. 규정이 없으면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건속연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1억 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얼마죠? 5천만 원이 되죠. 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해서 상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정상여가 되죠. 그죠? 인정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요 1억 원, 인정되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법 기준으로 갑니다. 자, 소득세법 기준에 가서 처리를 합니다. 자,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된 퇴직금 중에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퇴직금,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된 금액이라는 거죠. 법인세법상의 송금 인정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년 총급여 평균액 곱하기 10분의 1, 그리고 12년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건속연수 곱한 금액의 3배수, 그 다음에 20년도 이후부터 2배수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두 개 차이는 얼마죠? 3천만 원이죠. 이 3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이 7천만 원은 퇴직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퇴직소득이 됩니다. 자, 퇴직소득이 되는 거고요. 이 퇴직소득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퇴직금이 되는 거죠. 그죠? 퇴직금이 되는 거고, 이 1억 원은 법인세법상의 퇴직금으로 비용 인정받은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년도 이후분부터는 2배수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의 판정 특례입니다. 자, 퇴직금 미수령으로 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원래는 퇴직이긴 하지만 퇴직으로 보지만 퇴직금을 안 받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된 경우, 그 다음에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이나 사업 양도,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퇴직금을 수령 안 했다면 퇴직으로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퇴직금 미지급 시에, 퇴직금 지급 시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가 안 됐지만 퇴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퇴직금 미지급할 때는 퇴직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종업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종업원 때보다 임원 때가 급여 수준이 더 높죠.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속 기간을 전부 인정받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퇴직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 처리하고 나중에 임원이 된 이후에 퇴사해서 전체 기간을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3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됐다. 상근 임원이 받는 급여하고 비상근 임원이 받는 급여하고는 차이가 생기죠. 그죠? 비상근 임원이 받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퇴직금 상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이 될 때 상근 임원 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고 비상근 임원 때는 비상근 별도로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퇴직금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퇴직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퇴직금 수령으로 퇴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수령했다면 퇴직으로 보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음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그러니까 받은 날 퇴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의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그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정산 사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333페이지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 이렇게 처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겠습니다.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입니다. 자, 퇴직소득 금액은 비과세 퇴직소득과 간주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 퇴직급여 합계액을 말합니다. 퇴직소득 금액은 합계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합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은 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퇴직소득 공제액은 근속연수 공제액과 환상급여 공제액으로 갑니다. 자, 근속연수 공제는 335페이지에 나와 있죠. 5년 이하 근속연수는 3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로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자, 20년 초과는 1200만원 플러스 120만원 곱하기 20년 초과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부터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환산급여는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누기 근속연수 곱하기 12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급여액을 공제를 합니다.
자, 33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산급여액의 100%를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8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8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초과분의 60%를 적용을 합니다. 3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5천 170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의 35%를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 관련해서 환산급여 공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손으로 계산하기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소득 공제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의 도출이 됩니다. 자, 과세 표준이 도출되고 나면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산출세액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한 금액 곱하기 기본세율 곱하기 12분의 근속연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환산급여에서 뭡니까? 그 환산급여 공제를 차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공제로 가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환산급여에서 이걸 다 차감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산출세액 계산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37페이지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2016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 산출 계산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19년도까지 과거 방법과 그러니까 19년도 새로운 방법,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방법을 섞어서 계산하는 방식이었고요. 20년도부터는 과거 방법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방식, 환산급여 방식으로 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그러니까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처리를 합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는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원칙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 의무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적용을 한다. 자, 공적연금 관련되는 부분하고요. 연금계좌 취급자입니다. 연금계좌 취급자는 DC형과 IRP입니다. 여기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DB형은 제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DB형은 제외됩니다. 자, IRP와 DC형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원천징수하느냐?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죠?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다라는 거. 자, DC형과 IRP만 그렇습니다. DB형은 누가 원천징수하느냐? 회사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는 겁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까지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지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퇴직한다면 5월 달 퇴직금과 10월 달 받는 퇴직금을 합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케이스도 있겠고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5월 달에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고요. 5월 달에 정산을 받고 자, 10월 달에 B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이중 퇴직소득이 있을 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라라는 겁니다. 과세 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 제공을 위해서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인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 자, 이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중간정산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을 때는 합산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정산을 언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2010년 5월 1일인데 중간정산을 2018년 12월 31일 날 중간정산을 했다. 중간정산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2020년 10월 3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기존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0월 31일까지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기존에 있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때부터 10년 5월 1일부터 20년 10월 31일까지 두 개를 합산해서 정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합산해서 정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합산하면 오히려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합산하면 오히려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유리한 쪽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